총평부터 듣겠습니다. 네, 정말 지난 한 달은 뭐랄까요, 실용과 속도의 한 달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시겠지만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혁이라든지 민생 그리고 외교 분야에서도 그 유능한 그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줬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그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은 그 내란 종식하고 국민 통합 그리고 민생 회복 이 세 가지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국민 통합적인 측면에서도 뭐 그 내각을 구성한다든지 또는 그 야당과의 그런 그 소통, 야당 대표들과의 소통이라든지 또는 기자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그 강화하면서 그런 국민 통합적 행보들을 많이 하셨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민생 회복과 관련해서는 이제 민생 추경을 빠르게 국회에 제출해서 지금 이제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고 또 G7 12일 만에 G7 다자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그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임을 확인하고 또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개혁적인 그 실용 정부, 우리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그 정부로서 그 뭐랄까 이렇게 성공적으로 대비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좀 볼 텐데 이 내각 구성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지금 일기 내각 물론 이제 통과, 인준 이런 과정은 좀 남아 있지만 일단은 눈에 띄는 점은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8명의 현역 의원이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인 내각 구성과 함께 이 부분까지 함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좀 그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그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 불법 계엄과 파면으로 인해서 출범한 정권이고 인수위가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시행착오 없이 빨리 국정을 안정시켜야 되는 그런 숙제들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증되고 그 분야에서 국회의 많은 오랜 경험을 통해 가지고 검증된 그런 분들과 같이 그런 분들을 같이 이제 내각에 같이 많이 포함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시행착오를 좀 줄이려고 하는 좀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국정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조가 대단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그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무적인 그 감각들도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초기 내각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그 이번 대통령 이재명 그 정권의 그 인사의 그 특징이기도 하는데 사람을 먼저 두고 그 직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책에 맞는 사람을 지금 뽑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분의 국회의원들이라고 하지만 그 오랜 상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분야에서 전문성과 정책 능력을 이미 검증받으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의 조기 안착이라든지 그리고 통합적인 측면에서 더 기여하는 측면이 더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이제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가 하나의 이제 메시지일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의 특징은 검찰과 관료 출신들을 중용했다는 또 그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또 결과론적으로 비판할 지점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 좀 전에 그 예시로 든 뭐 그 국세청장 같은 경우에 임광현 의원을 그 임명했다고 하는데 임광현 의원은 그 비례대표이고 그 하기 전에 국세청 차장까지 2인자까지 했던 분이라서 그쪽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국방위에서만 5선 내내 국방위에서만 2년을 빼고 국방위에서만 계속 그 상임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방에 관한 충분한 정책적 능력과 그 경륜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군 작전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국방부 장관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이런 측면을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출범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이제 한 달 딱 됐는데 뭐 민심이나 이런 거에서는 지금 새로운 정부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지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갖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정권에서 그동안 망가진 대한민국을 빠르게
저기 정상화시키고 있고 민생 회복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 남북 관계도 지금 저 훈풍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좋은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높은 기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도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렇게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취임 후 보통 100일 정도 지나면 하는 것이 이제 기자회견. 그동안의 취임 기자회견은 보통 100일 정도 있으면 했었습니다. 3개월 정도 있다가. 그런데 이제 취임 30일, 한 달 만에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바로 내일인데요. 내일 오전에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 그러면 본인이 어떤 앞으로의 국정 철학이 있다라는 얘기도 할 것이며 아니면 질의응답도 어느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서 들어올 때 어떤 대답을 하겠다라는 고민도 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떤 방향으로 나오게 될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일단은 타운홀 방식으로 해서 그 뭐 네 가지 분야, 뭐 정치, 경제, 민생, 외교 측면에서 분야별로 이제 자유롭게 그 질문을 하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께 답하는 타운홀 그 미팅 방식으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역대 정권에서 가장 빠르게 그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그런 그 중시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일주일 만에 그 기자들과 그 식사도 하고 차담도 하고 또 G7 다자회의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도 기내 간담회 기자들과의 그런 것들도 했고 또 이제 그것도 가장 빠른 기일일 수 있는데 18일 만에 여야 대표들을 또 대통령실로 초대해서 민생과 이런 또 의견들, 야당의 의견들도 청취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기자회견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이런 그 소통을 강화하는 이런 행보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한 달 만에 이렇게 그 이재명 정부가 조기 안착됐다라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국정 운영 방향이라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어서 뭐 여러모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들어달라.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그전에는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우클릭 한다고 하면서 좌파 법안을 내느냐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상법 개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 반대해 왔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 본회의 때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하고 또 경제 6단체하고도 두 차례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그 예열을 거의 마친 상태에서 갑자기 상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바꿨어요. 그럼 그것은 그동안에 그런 반대를 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하니까 그건 잘된 일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 재계가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재계가 저희가 엊그저께도 하고 이제 최근 일주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서 6단체장이랑 간담회를 했었는데 경제 6단체의 입장도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뭐 배임죄라든지 또는 준비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의 지점을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보완 입법이나 이런 의견들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상법상의 특별 그 배임죄라든지 또는 중소 중견기업이 그 같은 경우는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얼마든지 보완 입법을 통해서 반영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코스피가 3,000을 지금 돌파해서 3,100까지 지금 돌파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무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26%가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 지수가. 이것은 역대 26년 만에 그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 이재명 정부의 그 주가 부양에 대한 자본시장의 그 정상화에 대한 그 의지와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런 의지를 확인시켜 주어야지만이 이런 주가의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국민의힘에서 그 상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하면서 또 세부적인 내용과 가지고는 또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 이건 또 다른 발목 잡기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미
국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오늘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협의가 잘 돼서 일단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도출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이번에 우리 주가를 계속 상승하는 그런 거를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 이제 추경안입니다. 이 추경안이 약 30조 5천억 원 정도 규모였죠. 그런데 이 상임위원회 10군데 정도의 예비 심사를 통했더니 거의 약 10조 원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40조 원 규모까지 돼 있습니다. 물론 오늘부터 있는 예결위 최종 심사에서 좀 걸러질 건 걸러지겠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일단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 차원에서의 증액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예결위와 본회의 통해서 이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통상 이게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정무위에서 추경 예산 심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여야 의원들이 증액을 하고 싶어 하셔요. 그런 것들이 이제 더해져서 그 정도가 이제 증액된 결과가 나타난 건데 그대로 예결위에서 통과될 가능성보다는 거기서 또 이제 가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소비 쿠폰이라든지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도 13조 2천억에 대한 민생회복 지원금을 이제 지급하기로 한 건데 그 중에 지방도 매칭을 해갖고 지자체도 그거에 매칭을 해서 출연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금액이 한 2조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펑크로 인해 갖고 지방 교부금이 많이 축소된 그런 상황에서 지방의 세수 상황이 지금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2조 9천억 이걸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액 국비 추경을 통해서 좀 하자라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이제 포함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그 방향성이 있어서 국민의힘도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그 예산이라고 좀 보여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추경의 필요성입니다. 추경의 필요성인데 지난 5월 달에 1차 추경할 때 윤석열 정부에서 할 때 13조 8천억의 추경을 했었잖아요. 그때 그 국민의힘에서 추경은 타이밍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도 30조 추경을 약속했고 지금은 또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약간 이견이 있는 그런 정도여서 그리고 또 이제 여야 간에 그 예결위의 정책 질의를 하루만 하는 것을 이틀로 늘려달라 해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추경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겠다는 것을 여야가 지금 합의하는 그런 상태라서 세부적인 추경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사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제 협의와 합의 과정을 이제 치러질 것인데 중요한 것은 민생은 타이밍이고 지금 현재 6월 회기 그러니까 7월 4일이죠. 7월 4일까지 처리가 돼야만이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말 8초 이전에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야지 이 추경의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7월 4일 이전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그걸 피력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서로 여야 간에 지혜를 모으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추경은 당시에 이제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추경을 이제 여러 차례 좀 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22년 5월 달에 60조 추경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비판했던 것이 이게 현금 살표다. 보편 지급이다.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혼합 방식으로 보편 플러스 소외계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의 주장들도 반영한 그런 추경안을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자꾸 이제 이 추경이 이게 민생회복 지원금 이런 것들이 경제적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5월 달에 문재인 정부 때 추경을 했을 때 그와 관련된 행안부의 의뢰에 의해서 KDA에서 낸 용역 보고서에 보면 2020년 12월 달에 발표가 됐었는데 이 추경이
소비 회복과 소비 진작 그리고 경영 안정 효과가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이런 보고서도 나온 바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가지고 내수가 살아나서 세수가 60조 이상이 더 거쳤습니다. 그 돈으로 윤석열 정부 시작할 때 60조 추경을 한 것이거든요. 국채 발행 없이.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자꾸 5년 7년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 채무 탕감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또 도덕적 해이 그리고 뭐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113만 명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 경제 활동 인구의 3.7%인데 7년 이상 연체한 사람들은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애당초에. 그런 사람들을 그럼 계속 신용불량자로 둬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분들에게 채무탕감을 통해서 기회를 줘서 한계 차주에 대해서 갱생을 통해 가지고 경제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그 추경 예산은 4천억입니다. 그 4천억을 투입해서 16조 4천억의 채무를 탕감해 주고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역차별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의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 역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그 성실 상환자에 대한 그 추경 예산도 3천억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사람에 대해서 만기 연장이라든지 이자 감면 등으로 인해서 3천억의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 역차별의 네. 주장도 근거 없는 것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60조 추경 국채 발행하지 않고 60조가 어디서 난 겁니까? 문재인 정부 때 세수가 그만큼 더 거쳤다는 거예요. 예. 그 거친 원인에 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으로 인해서 내수가 진작 때문에 인해서 더 세수가 거쳤기 때문에 네. 그거 갖고 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잠시만요. 다른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저는 정말로 잘못된 처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그 신무전 전 총장은 그 피의자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게 진작 사실 사퇴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마치 검찰 개혁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는 듯한 모양새를 지금 갖추려고 했는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지금은 그 신무전 전 총장은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사퇴하면서 적어도 내란 숙의 우두머리를 즉시항고 포기로 인해서 풀어준 거에 대한 사과 정도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사과는커녕 검찰 개혁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을 보고 참 뻔뻔하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국민적인 그 열망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본인이거든요. 그런 정치 검찰들의 그런 행태들을 지난 윤석열 전 정부에서 국민들이 직접 목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썼던 것 아닙니까?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리고 각종 의혹 내란 혐의라든지 또는 각종 수사 무마라든지 인천 마약 사건 무마 의혹이라든지 또 비아포 사용 의혹 등 수많은 의혹으로 인해서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이 저렇게 그리고 검찰 개혁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 위원장 임명. 일단은 이 혁신위가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라는데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이 혁신위원회는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결정 권한은 비대위원장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그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혁신위원회가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김용태 전 그 비대위원장의 5개의 혁신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명분으로 만든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혁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시 조직이잖아요. 새로운 당대표가 뽑힐 때까지 한 2달 정도의 한시적 기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 권한도 이렇게 제한적인 상황에서 혁신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또 그 도출한 혁신안을 현실화시키는 것에 대단히 퀘스천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도 왜 인요한 혁신위가 떴었는데 그때도 그 당시에 그 당 대표의 그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모면하기 위한 용으로 혁신위를 띄웠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어떤 결과도 내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안철수 사선 의원은 그 전부터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좀 이렇게 받아 안아서
그 국민의힘을 내부를 좀 혁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